오늘은 디자이너를 위한 AI 필수 활용법 탑 10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디자이너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참고하실 부분들이 분명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바이스버사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김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이스버사 디자인 스튜디오는 2010년에 국내 최초 인포그래픽 전문 디자인 스튜디오로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UX, UI 및 AI 컨설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통합형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입니다. 저희는 주로 기업이나 정부 기관이랑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인포그래픽,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 서비스, 모션 그래픽 다양한 포맷으로 작업을 합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초반에 AR을 가지고 가장 먼저 만들었던 영상의 일부입니다. 보시는 표는 당연히 사람이 그렸어요. 네, 내용은 사람이 그렸고 뒤에 배경이 AI, 그 다음에 지금 이 영상 속에 들어가 있는 작은 영상들이 전부 AI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퀄리티가 굉장히 낮지만 저 때는 저희가 만들면서 와우 이랬어요. 어머, 텍스트로 영상이 돼? 이미지가 영상이 된다고?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지? 하면서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 너무 촌스럽긴 해요. 이 당시에 저희가 사용했던 AI는 단 3개입니다. 챗GPT, 미드저니, 런A. 2024년에는 저희가 모션 그래픽 하나 만드는데 약 20개 가까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했었고요. 이게 올해 초반에 만들어 놓은 저희 AI 워크프로세스에서 활용하고 있는 AI 모음입니다. 보시면 한 30가지 정도 되고요. 이미 몇 가지가 바뀌었고 한두 가지는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에 만든 건데 벌써 한 3, 4개월 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 탑 10 중에 저희가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는 심층 리서치입니다. 심층 리서치 기능이 나온 지는 꽤 됐는데 그래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보통 GPT, 제미나이, 젠스파크 이렇게 많이 쓰실 텐데 GPT는 다들 쓰고 계실 것 같아서 제미나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미나이로 제가 LX 하우시스라는 회사를 조사를 해봤어요. 저는 보통 강의를 나가기 전에 이런 방식으로 딥 리서치를 한번 하고 가는데요. 보시면 꽤 정리를 연도별로 잘 해줍니다. 그 다음에 표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만들어주고요. 연역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현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디자인 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 파악을 할 수 있어요. 물론 틀린 정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블 체크는 필요하지만 예전보다 시간이 많이 절약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웹페이지, 인포그래픽, 퀴즈, 그 다음에 오디오 오버뷰라 그래서 그 음성으로 바꿔주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웹페이지로 한번 바꿔봤는데 보시면 꽤 짧은 시간 안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스타일로 웹페이지랍시고 만들어줍니다. 또 문서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읽기가 편하죠. 누르면 나름 이렇게 반응도 해요. 링크 상태로 공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LX 하우시스 로고 색깔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민트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로고 이미지를 하나 넣고 바꿔달라고 하면 보는 것처럼 색상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젠스파크가 됐던 제미나이가 됐던 이렇게 시각화를 할 때는 레퍼런스를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본인이 원하시는 색깔이나 아니면 브랜드를 조금 더 맞춰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가장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심층 리서치 툴은 젠스파크. 제가 강의 가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예요. 한 가지만 돈 내고 써야 되면 뭐 구독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은 어딜 가나 듣거든요. 그러면 제 선택은 젠스파크. 왜 그런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다른 기능들도 몇 가지 보여드릴 건데 일단 심층 연구부터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리서치 결과 자체도 저는 다른 거보다 조금 잘 나와서 좋아하고요. 퀄리티가 좋고요, 답변이. 그다음에 무엇보다 별도의 보시는 것 같은 웹사이트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밑에서 댓글을 달거나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 질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폴렉스테이서 할 수 있는데 댓글을 따로 달 수 있고 이걸 별도 웹페이지처럼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처럼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 같이 일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만약 이거를 가져다가 저희가 슬라이드로 만든다. 저걸 그대로 갖다 만들 리가 없거든요. 몇 번은 빼고 몇 번은 뭘 추가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걸 제가 댓글에 다 달면 저희 직원들이 찰떡같이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찾아봤는데 이 데이터는 없어요. 그런 것도 댓글로 달 수가 있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데 일할 때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젠스파크 심층 리서치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가 끝나면 보고서를 만드셔야 되죠. 이거는 제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올해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까요? 어떤 걸 쓰던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럼 대부분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마음에 드는 컨텐츠를 찾아요. 유튜브가 됐든 아니면은 PDF가 됐던 아니면 웹사이트 URL이 됐던 제가 참고할 만한 괜찮아 보이는 소스를 하나 찾은 다음에 처음 문장은 항상
이 내용을 학습해 줄래로 시작을 합니다. 일단 뭔가를 가르친 다음에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내용을 학습해 줄래라고 하면 기가 막히게 분석을 해줍니다. 분석도 빨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단계적 질문 설계겠죠.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프롬프트 잘 써야 돼 라고 하시는데 단계적으로 잘 물어보면 된다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런 거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내일 제가 인스타에 뭐 올릴 건데 진짜 핫한 아이디어 10가지만 주세요. 10가지 말씀하시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미리 얘기를 하고 며칠 후에 여쭤보면 더 좋은 결과값을 잘 말해줄 확률이 높거든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 글쓰기 배울 때 목차 써야 된다 배우잖아요. 마찬가지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바로 원하시는 걸 물어보기 전에 일단 학습을 시켰으니까 첫 번째 핵심 질문을 작성해주고 두 번째 개요를 작성한 다음에 마지막에 목차를 작성해줘. 이건 제가 했던 건 아니고 리포트를 많이 쓰시는 분이 알려주신 거였어요. 네, 저도 해봤는데 효과가 좋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목차를 만든 다음에 목차가 괜찮은지 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는 뭐 그대로 놓고 아닌 거는 이제 삭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지금 핵심 질문, 그 다음에 뭐 개요 등등 잘 짜준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시킵니다. 보고서는 20년 차 전문가처럼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원하시는 걸 바꾸시면 돼요. 뉴스레터를 20년 차 뭐 전문가처럼 아니면 신문 기사를 뭐 20년 차 기자처럼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저는 항상 문체 고치는 게 귀찮아서 문체도 지정을 해줘요. 입니다일지, 뭐뭐이다일지, 뭐뭐조일지 문체를 지정해주고 항상 길게 써주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5페이지 분량, A4 한 장 분량으로 지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맞지는 않은데 그래도 안 쓴 거보다는 낫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문서가 이제 하나가 금방 나오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되면서 아티팩트라 그래서 오른쪽에 정리가 되는 구조이고 보시면 내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2가지밖에 없어요. 학습을 시켜야 된다. 질문은 체계적으로 해주는 게 좋다. 보고서는 그렇게만 하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바로 이제 슬라이드 만들어지는데 요즘 슬라이드는 젠스파크 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네. 클로즈도 만들어주긴 하는데 젠스파크가 훨씬 좋습니다. 젠스파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얘가 이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보고서 시각화 젠스파크 같은 경우는 AI 슬라이드라고 메뉴가 별도로 있고요. 그걸 눌러서 들어가시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왼쪽에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오른쪽에서 만들어지는데 보통 코드로 만들어지죠. 코드를 쓰면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결과예요. 저는 GPT 교육효과 연구 인사이트라는 어떤 보고서를 가져다가 만든 거에 4장만 가지고 왔는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거나 좀 세련되게 만들어달라고 하면 보라색 그라데이션으로 꼭 만들어줘요. 누가 봐도 젠스파크가 만든 건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데 뭔가 휑하죠.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레퍼런스를 거시는 겁니다. 제가 레퍼런스 얘기를 오늘 계속 할 텐데 왼쪽은 레퍼런스가 없는 거고요. 오른쪽은 레퍼런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 말고 프롬프트를 바꾼 거는 없습니다. 프롬프트를 조정하시는 것보다 레퍼런스가 훨씬 빨라요. 표지 이렇게 바뀌었고요. 목차 확실하게 달라졌고 연구 개요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레퍼런스가 좋으면 없던 내용을 채워서라도 화면 구성을 더 해줍니다. 체계화를 더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고력 증진 같은 부분도 보면 저기는 저렇게 문장 하나에 4개로만 되어져 있었는데 여긴 설명과 결과까지 같이 보여줍니다. 제가 결과를 써달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퀄리티가 알아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고른 레퍼런스 한 장은 10 프롬프트가 부럽지 않습니다. 저 레퍼런스를 잘 모아놓자. 만약에 없으시면 저희 회사 핀터레스트에 가면 섹션별로 레퍼런스가 아주 많아요. 근데 레퍼런스를 처음에 갖다 쓰시는 것도 훈련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1대1로 매칭돼서 잘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나올 거 싶은데 전혀 다르게 나올 때가 있고 이 이미지는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잘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 감을 찾는데 1년은 걸린 것 같거든요. 지금은 규칙이 뭔지는 100%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이미지가 먹힐지 안 먹힐지가 확실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몇 장 갖고 계시다면 프롬프트가 부럽지 않으실 겁니다. 최근에 젠스파크에 AI 문서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아까 보고서 만들고 나면 시각화 필요하죠. 문서 여기서 만드시면 돼요. 본인이 이제 링크드인에다가 자기 프로필을 잘 정리를 해두셨다. 링크 하나 넣으면 CV 바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중요성, 잘된 정리의 중요성. 네. 어쨌든 문서를 시각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뭘 하나 만들었더니 되게 애매하게 A4 2장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조정하면 한 장으로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해주나 싶어서 글씨를 조금 줄여가지고 한 장으로 만들어달라 그랬더니 한 장으로 바꾸면서 제가 지정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바꾸고 뭘 바꿨는지 저한테 설명해줘요. 예를 들면 제가 그냥 글씨를 작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뭐는 중요하니까 그대로 뒀고 뭐는 작게 바꿨고 몇 포인트를 바꿨는지까지 말해줘요. 그래서 굉장히 디자인을 모르는 사람도 문서 디자인을 배울 수 있을 정도로 디테일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서 하나 잘 디자인하게 하려고 그 신입 1, 2학년 이런 친구들한테 같은 레이아웃을 50개씩 해오라 그래요. 그래야 이제 자기가 이제 눈에서 익거든요. 감각적으로 할 수 있게 하려면 한 120개 정도 하면 돼요. 같은 주제로. 근데 지금 제가 만약에 똑같이 또 편집 수업을 한다. 교육 방식이 바뀔 것 같아요. AI를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SNS 포스팅. 이쪽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도 어떻게 썼었냐면 지금 클라우드로 되어져 있는데 원래는 GPTS를 쓰죠. GPTS에다가 학습을 시키거나 아니면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어서 쓰는데 저도 이거는 돈 내고 들은 수업에서 배웠어요. 클로드가 훨씬 잘 되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아떼꼬떼라는 동물병원이 있어요. 거기 이제 인스타 계정에 올라가는 포스팅 글을 저희가 독수로 정리를 해놓은 건데 그 사례는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글만 일단 보시면 한 36개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일부러 독수로 정리를 해놓은 거죠. 데이터를 쌓아둔 겁니다. 저희 말투를 학습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를 가져다가 클로드 프로젝트 파일에다가 넣습니다. 보면은 이미 아떼꼬떼, 뭐 DDD, SNS, 스레드 다 있을 텐데 제가 자주 쓰는 게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여드리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문서를 다 정리한 다음에 아티팩트로 저장을 해서 템플릿으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게 인스타 템플릿으로 되어 있고 블로그 템플릿 두 가지로 나눠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건 블로그 템플릿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제가 썼던 글들을 다 분석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파악해 줍니다. 전체 구조, 문체 특징, 문장 구조, 오프닝 공식이랑 저희가 항상 맨 마지막에 아떼꾸떼는 이러면서 한마디를 해줘요. 그래서 그 아떼꼬떼 한마디라는 섹션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합습이 돼서 똑같이 만들어서 줍니다. GPTS는 변화가 많은데 얘는 훨씬 더 공식을 잘 지켜줘요. 그래서 지금 다 이걸로 저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스레드 같은 경우는 말투가 되게 확실해요. 제 스레드를 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반말투로 쓰고요. 제 말투가 확실해서 학습이 더 잘 돼요. 그래서 지금 아까처럼 만들어둔 가이드를 프로젝트에 복사하실 수 있어요. 복사해서 넣어놓으면 어떻게 보이냐면 프로젝트에 저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습해가지고 인스타 템플릿으로 작성해줘. 블로그 템플릿으로 작성해줘. 스레드 템플릿으로 작성해줘. 라고 하면 그걸 키워드 삼아서 불러와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AI 쓸 때 가장 중요한 3가지 포인트들을 얘기해 드릴 건데 중간중간 하나씩 튀어나올 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데이터예요. 프롬프트 얘기를 많이 하시고 질문이 중요하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질문을 모르시겠으면 질문을 AI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질문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하면 좋은 질문이 되는지. 그것도 이따 뒤에 나오긴 할 텐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데이터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SNS에 올렸었는데 제가 회사를 한 지 한 15년 됐거든요. 지금까지 그러고 AI 쓴 지도 한 3, 4년 됐는데 가장 잘한 일은 뭘까? 모든 데이터를 구글 독스에 넣어놓은 거. 저희 회사의 모든 데이터는 구글 독스 드라이브 시트로 되어져 있어서 제가 AI 자동화로 넘어오는 게 한결 수월합니다. 저희 회사가 이런 회사였다는 걸 감각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를 지난번에 주말에 하루 남 잡고 분석을 하다가 소름이 돋았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패턴이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제가 제일 못한 건 뭘까요? 중간에 노션으로 갈아타지 않은 거. 노션으로 갈아탔으면 더 편했을 텐데 회의록 이런 거는 거기다 저장해 놓을 걸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데이터가 중요하다.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숫자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양질의 데이터. GPTS를 만들었을 때 이거는 2, 3년 전에 저희 회사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제가 GPTS를 만들면 말을 너무 잘 듣고 저희 직원이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망대가 만들면 구동이 안 돼요. 이상하다. 근데 보면은 거기에 이제 첨부 파일을 올린단 말이죠. 학습을 시키려고. 파일명부터 별로예요. 이 친구는 들어가는 순간 파일명부터 모든 거를 다 데이터로 봅니다. 예를 들어 디자이너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최종, 진짜 최종. 이것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문서를 업로드 하시면 문서의 제목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문서를 만들 때 바이스버사 법칙이 있어요. 84 언더바, 연도 언더바, 그 다음에 월 언더바, 날짜 언더바, 파일명, 그
그다음 1차, 2차를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필요 없는 정보라는 겁니다. 여기는 문서 제목만 있으면 돼요. 다 그냥 오류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요소들인 거죠. 문서 안에 들어가면 저희가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이라는 걸 학교 다닐 때 배우잖아요. 문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학습을 빨리 합니다. GPT가 항상 칼같이 그렇게 만들어 두잖아요. 이해하기가 쉽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줄줄줄줄 글씨로 대제목도 없고 나눠져 있지도 않고 뭐 10장씩 되어져 있는데 오타도 많아? 그러면 좋은 데이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양질의 데이터를 잘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진짜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제가 보통 예시를 이렇게 얘기 드려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비빔밥을 해 먹으려고 양푼에다가 고추장 막 삭삭 해가지고 한 그릇을 비볐어요. 근데 누군가가 독을 한 방울 딱 떨어뜨려요. 덜어내고 먹을까요? 못 먹죠. 통째로 다 버려야 돼요. 데이터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하나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최대한 양질의 데이터를 넣으시는 것이 좋다. 마케팅을 하시거나 아니면 브랜드를 갖고 계시거나 뭐 아니면 디자인을 하시거나 페르소나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사실 페르소나 다른 것도 만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GPT 나왔을 때 처음부터 저랑 페르소나를 GPT가 많이 만들어서 제 GPT는 페르소나를 되게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만큼은 클로드나 다른 걸로 갈아타지 않고 여전히 GPT랑 같이 만듭니다.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타깃을 상세하게 정리해 보려고 한다. 지금부터라고 돼 있잖아요. 맨 앞에. 이 이야기인 즉슨 앞에 제가 이미 정보를 다 줬다는 겁니다. 제 강의 리스트를 싹 다 줬어요. 어떤 제목으로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타깃 고객 세그먼트를 3개만 제안해 줄래? 3개 그룹을 제안한 근거 데이터를 시장 크기, 시장 상징성, 경쟁 강도로 정리해 줘. 이거는 저희가 맨날 쓰는 거기 때문에 구조가 잡혀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보는 것처럼 나와요. 제가 표로 만들어 달라고 안 해도 이제 알아서 찰떡같이 표로 만들어 줍니다. 세그먼트 첫 번째가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디자인 브랜드 팀 맞고요. 두 번째 기업 대표 임원 등 리더 대상인데 이 역시도 맞습니다. 제가 보통 B2B 강의만 하게 되는데 기업에 가면 디자인팀이나 마케팅팀이 부르시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 요청하시는 게 따로 임원진 교육을 받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스타트업 1인 창업자. 그러니까 제가 뭘 주지 않았는데도 꽤나 잘 뽑아줬어요. 경쟁 강도는 선택 근거까지 같이 잘 줬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보시면 프롬프트를 저렇게 정리해 놓은 걸 쓰실 수 있습니다.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 거로 바꾸시면 돼요.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다? 사실은 프롬프트가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좋은 프롬프트는 뭐냐면 브랜드 이름, 나의 이름, 직업, 소득 수준,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에 대한 너의 니즈와 기대만 결국 다 나보고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보를 줘야 이게 워킹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롬프트에 집중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를 내가 얼마나 잘 주느냐가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같이 보시면 좋겠어서 보여드렸고요. 네, 프롬프트는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좋은 데이터, 그 다음에 구조화된 질문. 단계별로 질문하자. 사장님이 지나가다가 자, 마케팅팀 이번 주 매출 어떻게 돼? 기억 안 나죠.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기억이 날까요? 생각이 안 나죠. 근데 이제 시간을 주고 보고서로 내라 그러면 나은 대답을 할 수 있으시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AI를 활용할 때 2번째 포인트로 생각하고 있는 건 프롬프트였습니다. 근데 프롬프트를 진짜 모르겠다. 나는 GPT한테도 물어보고 젠스파크한테도 물어보지만 조금 더 정확한 게 필요해. 그리고 특히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의 프롬프트를 잘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 mascara.ai라는 데 들어가 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못해요. 근데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 관련된 회사에 가면서 이미지를 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계신 유인희 대표님이 도움을 주시긴 했는데 일단 다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 인테리어 관련된 이런 느낌의 이미지를 뽑고 싶은데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럼 얘가 말을 해줘요. 조명, 조도 같은 거 써줘야 되고 재질 써줘야 되고 뭘 써줘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면 제가 말해주는 걸 제가 채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구조된 프롬프트가 돼요. 그래서 특히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어떤 프롬프트를 조금 제안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써보셨을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미지 생성. 사실 처음 오신 분들도 있지만 저 이거 많이 했잖아요. 오늘은 그동안 좀 다루지 않았던 공간 중심으로 얘기를 조금 짧게 해볼게요. 이미지 생성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간 관련된 것들은 4개를 보통 쓸 수 있겠더라고요. 미드저니, 챗GPT, 플럭스, 그 다음에 렌더 AI 이렇게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같은 프롬프트로 모든 엔진을 비교해 보시는 겁니다. 내가 뭐 쓰면 좋을까? 잘 모르잖아요? 그럼 다 똑같은 걸 넣어보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 GPT는 딱 봐도 퀄리티가 떨어져요. 왼쪽 위에입니다.
오른쪽 위에 미드전이 이렇게 나쁜 화질로 봐도 빛이 그럴싸하죠. 근데 왼쪽 아래 플럭스 보시면 조금 더 현실적이에요. 미드전이 항상 예쁘고 자기가 좋아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프롬프트로 제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미드전이기도 한데 그냥 제가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는 항상 비슷한 게 나와요. 그래서 플럭스 AI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렌더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마 인테리어 3D 어떤 자료들을 많이 학습을 시켰는지 예전에 봤던 모델링 느낌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실사 어떤 느낌보다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다 아시는 것처럼 이미지의 최강자는 미드저니가 맞습니다. 미드저니 조금 더 보여드리면 제가 작년 초에 그 콜로서 강의 런칭하면서 만들었던 이미지예요. 2024년도에 만든 거고요. 왼쪽은 레퍼런스가 없는 카페 이미지, 오른쪽은 레퍼런스가 있는 거. 정말 다르죠? 프롬프트 똑같아요. 레퍼런스 이미지 있냐 없는 사이예요. 프롬프트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2025년에 똑같은 프롬프트를 다시 비교해 본 거예요. 왼쪽이 아까 보신 거고요. 오른쪽이 훨씬 더 뭔가 동화같이 잘 나왔어요. 이때 제가 이제 그 콜로서 강의가 뭐였냐면 AI랑 같이 브랜딩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일관성 있게 만드는 게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작년 초반엔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레퍼런스를 잘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미드저니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고 글씨는 사람이 쓴 거고요. 만들고 나서 이 포스터를 레퍼런스 삼아서 공간에 들어가는 이미지도 만들고 굿즈도 만들고 한 거죠. 그리고 저 때는 아예 미드저니 같은 경우 스타일 코드를 만들 수 있죠. 레퍼런스 코드를. 그래서 이제 코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레퍼런스 이미지를 계속 넣는 게 아니라 그 코드를 계속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일관성 유지가 훨씬 잘 돼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기업 뭔가 이렇게 워크샵을 하거나 아니면 그 컨설팅을 해드리면 코드를 다 만들어 드려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해서 절대 똑같이 안 나오거든요. 코드를 드려도 저희처럼 똑같이 뽑기가 쉽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같은 코드로 만든 캐릭터 2D, 3D 느낌이고요.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공간 이미지를 크게 만들어 본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미드저니로 화장실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대리석 느낌이랑 그 다음에 지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 나무 느낌을 같이 살려서 만들어 보고 싶었던 이미지였고요. 마찬가지로 저 프롬프트를 가져다가 레퍼런스를 뭘 거는지에 따라서 오른쪽이 싹 바뀝니다. 네. 아는 느낌대로 바뀌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레퍼런스를 넣느냐에 따라서 무드를 되게 쉽게 낼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잘 쓰시면 좋은데 그거 익히시는 시간 진짜 오래 걸려요. 저 지금 3년째 쓰는데 아직도 헤매거든요. 안 풀리기 시작하면 진짜 안 풀려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건 레퍼런스다. 지금 보시는 이런 이미지들을 레퍼런스로 좀 쉽게 만드실 수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실무를 할 때는 저 레퍼런스 자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잘 고른이었잖아요. PPT 같은 거 많으니까 고르셔도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미지를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시는 거고 이걸로 돈을 버신다 라고 하면 남의 거 갖다 쓰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잘 만든 레퍼런스 한 장, 10 프롬프트 안 부럽다. 만들어서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레퍼런스 자체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근데 그럴 때는 GPT를 쓰시는 게 가장 빨라요. 맨 왼쪽 하얀색 이미지는 고정이고요. 왼쪽 밑에 있는 레퍼런스가 계속 바뀝니다. 밑에 저 이미지는 제가 강의를 나갔던 회사 홈페이지에서 갖고 온 거예요. 해서 만들었더니 오른쪽 이미지가 나왔어요.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까 다음 거 보여드리면 핑크색으로 무드를 같이 맞춰서 바꿔줍니다. 보면 라운드로 창이랑 이런 게 다 바뀌었어요. 네모였던 것들이.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냥 부엌을 했더니 부엌을 같이 만들어주면서 색상을 이렇게 싹 바꿔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무드보드는 GPT로 만드시는 게 가장 쉽습니다. 퀄리티는 낮아도. 왜냐면 미드저니로 처음부터 만드시려면 많이 써보시고 익숙하지 않다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더 보여드릴 건데 이게 스레드에서 터졌어요. 좋아요가 325개고 전날 하루만 한 150명 생겼거든요. 팔로워가. 근데 그게 뭐였는지 보여드릴게요. GPT로 한 겁니다. 도면을 레퍼런스 걸어서 오른쪽 이미지로 만든 거예요. 근데 실제 도면과 틀려요. 실제 도면 이게 어떻게 프롬프트를 썼냐면 평면도에서 빨간색 화살표 방향을 보면 뭐 식탁이 하나 6인짜리 식탁과 무슨 소파와 뭐 창이 있는 거를 프롬프트를 다 글로 쓴 거예요. 그거를 저 레퍼런스 느낌으로 3D 렌더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넣어서 만들면 이렇게 나와요. 크게 보여드리면 아까 무드보드 느낌이 나시죠?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 중에 약간 질감 나는 게 있었는데 그걸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또 리퍼런스로 만들어 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무드를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실제 3D랑은 너무너무 다르겠지만 정말 저처럼 공간 감각이 없는 사람들 한 번씩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내 방 꾸밀 때 어떤 게 좋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클라이언트까지 보여줘도 되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느낌을 보는 거 정도로 괜찮다.
이게 된다는 얘기는 3D 모델링만 있으면 다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2D를 3D로 바꾸고 3D를 2D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생성. 앞에서 정말 그럴싸한 이미지를 만들 땐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드저니, 그 다음에 무드보드나 레퍼런스 이미지를 만들고 싶을 때는 GPT, 그 다음에 일부 이미지를 수정하고 싶을 때는 플럭스를 추천드려요. 플럭스 자체도 좋은 모델입니다만 저는 미드저니보다는 퀄리티가 좀 낮고 GPT보다는 조금 높은 느낌이라 플럭스로 뭔가 생성하기보다는 수정하는 의지가 있을 때 많이 씁니다. 지금 보시는 건 GPT로 왼쪽 거를 반뷰, 나이트 뷰로 바꾼 거예요. 근데 너무 깜깜해서 안 보이잖아요. 근데 플럭스가 이런 걸 잘해주더라고요. 미드저니로 만들었던 거실 이미지를 가져다가 아침빛, 그 다음에 선셋빛, 반, 라이트 이렇게 바꿔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볼륨메트리아 그래서 햇살이 들어오는 느낌이 나게끔, 그 다음에 흐린 날, 그 다음에 촛불빛 바꿔본 거고요. 그 다음에 약간 튼 거, 위에서 본 거, 바깥인데 바깥은 완전히 잘못됐어요. 창부터 틀렸어요. 보시면 아치창이 아니거든요. 자, 이거는 무리였다. 이것까지는 무리였다. 근데 어쨌든 안에서 바꿔보는 것 정도는 비교적 왜곡 없이 잘 되는 게 플럭스. 그래서 이 똑같은 기능이 전부 미드저니에서 됩니다. 지우고 넣는 거 돼요. 근데 자꾸 뭘 바꿔요, 미드저니는 주변을. 근데 플럭스는 딱 제가 시킨 것만 좀 말을 잘 듣는 편이라서 가구도 없애본 거, 그다음에 보라색으로 바꾼 거, 그다음 오른쪽은 이제 걸어본 거죠, 액자를. 이런 식으로 바꿔볼 때 부분 수정할 때 편하다. 그래서 보시면 저렇게 이미지 밑에 에디트라는 게 떠서요.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를 쓰면 바로 바뀌는 구조입니다. 저렇게 만들고 나면 영상 만들어야죠. 네, 소라. 아마 GPT 쓰시면 유료 다 쓰실 수 있으실 거고요. 미드저니 이제 영상 만드는 게 생겼는데 끝내줍니다. 런웨이는 뭐 런웨이만 특징이 있으니까 저희가 가장 오래 쓴 프로그램이긴 하고요. 클링 재밌어요. 애니메이션 하실 때 좋습니다. 일단은 같은 모션, 같은 스크립트, 다른 모션 보여드릴 건데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왼쪽 위에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라로 만든 영상입니다. 보셨어요? 까만 사람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사람 넣어달라고 안 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왼쪽 아래 런웨이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줌 좋아요. 근데 좀 밋밋하죠. 그래서 약간 큰 변화가 없을 때 쓰면 좋은데 큰 변화도 줄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레퍼런스 걸고 프롬프트 넣고 하면 다 돼요. 근데 초보자가 다 그렇게 하시기 힘드시다면 딱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모션 준다. 그럼 저 정도. 다음에 이제 미드저니. 오른쪽 위에입니다. 사람이 문을 닫아주는데 반사각이. 근데 문제는 자세히 보시면 벽이 투명이에요. 다시 보실까요? 사람이 막 비쳐요. 귀신 마냥. 그래서 이제 생성한 거는 눈을 크게 잘 보고 셀렉하셔야 됩니다. 셀렉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다음 오른쪽 클링. 이건 대충 보셔도 돼요. 항상 과감합니다. 제가 강아지를 넣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영상을 만들어달라고 그랬어요. 일부러 그렇게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막 강아지가 튀어나와서 막 문에 끼기 직전까지 드라마틱한 걸 좋아해요. 미드저니로 만들었던 삐컷들이 많이 있는데 문 닫았던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도 사람이 자꾸 투명해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콘크리트 벽 같이 생겼는데. 그 다음에 얘는 좀 잘 나오나 했는데 손을 집중해서 보세요. 화분이 마술이에요. 짜잔! 다 사라져서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다시 보세요. 네, 마술을 합니다. 마술을 원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이거였어요. 이거 아니다. 다음. 이건 그래도 이상한 건 없어요. 근데 할머니가 갈 길을 잃었죠. 왜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 멈췄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네. 그래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이 친구. 네. 네. 약간 스토리가 느껴지죠. 가서 이제 냄새 맡는 것까지. 그 다음 장면을 연상할 수 있는. 이렇게까지 이제 미드저니가 잘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 짧은 건 저희도 미드저니를 많이 씁니다. 런웨이. 네. 이렇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네. 왜곡이 없는 건 장점인데 네. 요즘에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클링 아까 보여드렸던 거 크게 다시 보시면 이런 느낌이고요. 네. 지금 클링으로 인데 이미지를 만들면 좋은 건 뭐냐면 얘는 그 프롬프트를 자기가 교정해주는 기능들이 있어요. 요즘 웬만한 AI 다 추가가 되고 있는데 얘가 교정을 좀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쓰시면 이렇게 조금 좋기는 합니다. 저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자기가 조정을 좀 알아서 대충 써도 메이크업을 잘 해줘요. 플럭스에도 비슷한 옵티마이즈 프롬프트 기능이 있어서 나는 굳이 또 다 결제하기 싫고 플럭스 한번 돈 내고 해볼래 라고 하면 거기도 이제 AI 툴에서 영상 만들 수 있으니까 영상 프롬프트를 잘 모르겠다 그럼 대충 쓰시고 옵티마이즈 프롬프트를 누르셔서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미드저니로 만들었던 영상들 공간 몇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줌하고 이게 연장 한번 해줬던 것 같아요. 시간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진짜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공간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는데 움직일 때 생성을 잘해줘야 돼요. 이미지 없는 것까지. 그런 걸 비교적 좀 잘해주고 있고 크게 이제 어그러지거나 아니면 문양이 바뀌거나 이런 건 좀 덜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는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뽑아주더라고요. 이미지가 콜라주 같으니까 이런 게 맞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SNS에 올렸을 때 가장 인기가 좋았던 영상입니다. 사실 이제 3D가 저는 좀 지쳐요. AI가 만들어준 영상은 AI 티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예전에는 새로웠는데 저는 이제 낮은 퀄리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손맛 나는 디자인, 그다음 유화 느낌 나는 AI가 만든 건 줄 알지만 그래도 색연필 느낌 나고 유화 느낌 나고 손맛 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어떤 뭐 이벤트나 아니면 브랜드나 이런 걸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면 AI를 써니까 나는 그냥 3D 느낌으로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조금 더 다른 걸 계속 원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스타일을 같이 고민해 보시면 같은 AI를 쓰시더라도 도움이 더 되실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은 프로그램 들으셨잖아요. 잠깐 동안. 이걸 다 언제 돈 내고 배워서 쓰나 싶으실 거예요. 모든 사람들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서비스가 하려는 일은 자기네 서비스에 모든 걸 연결하는 거예요. 미드저니도 결국에는 동영상 만드는 걸 런칭을 했죠. 젠스파크도 처음에는 그냥 텍스트로 시작했다가 디니서치 붙이고 가장 빨리 시각화하는 거를 제대로 만들어서 붙이고 이제 사람들이 문서도 만들고 싶어하는데 문서 바로 붙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자기네 플랫폼 안에서 놀게 하는데 문제는 하나 딱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결국 여러 개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AI를 쓰느냐는 누구나 쓰는 거라 진짜 아무런 어떤 얘기를 더 할 게 없고 어떻게 연결해서 쓰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시를 들 수 있어요. 아까 플럭스에서 제가 같은 이미지 하나를 계속 클릭해서 변경해서 또 쓰고 클릭해서 변경해서 쓰고 클릭해서 변경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걸 조금 더 단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플로럴 같은 경우는 이건 플로럴에서 준 예시인데 맨 왼쪽 이미지가 하나 있으면 저렇게 노드 형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아마 콤피 UI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바로바로 저렇게 바꿔서 한 판에 볼 수 있고 저기서 영상까지 바로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해서 해볼 수 있는 거죠. 한 판에서. 실제로 아까 보여드렸던 플럭스 같은 경우도 저렇게 노드 형식으로 누르면 텍스트, 이미지, 뭐 영상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는 이미 선택이 된 거고요. 저기다 제가 원하는 어떤 그 라이트 느낌을 쓰고 보면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이런 서비스의 장점이에요. GPT가 됐던 플러스가 됐던 유료를 내고 쓰시면 무료로 제공하는 다양한 어떤 서비스를 다 써볼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한 가지만 이렇게 다 잘 만들어 보고 싶어라고 하면 이런 서비스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보시면 저런 식으로 한 판에 만들어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띠 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영상도 한 번에 같이 만들어줘요. 그래서 아까 측면부, 뭐 이런 탑뷰 이런 거 같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플로럴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저런 모든 서비스에서 미드저니는 쓸 수가 없어요. 플럭스까지가 최고예요. 근데 이제 얘가 좀 특이합니다. 러브아트의 AI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완성도 높은 어떤 디자인이 필요하실 때 아트 말고 디자인이 필요하실 때 쓰면 가장 좋은 게 이 친구예요. 보시면 GPT로 만든 거고 오른쪽이 방금 소개시켜드린 걸로 만든 겁니다. 컵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틀려요. 같은 컵을 흰색으로 바꿔줘? 하면 바로 바꿔주는데 별 왜곡이 없이 잘 만들어줍니다. 얘도 노드 형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영상까지 한 번에 만드실 수가 있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모델이 똑같아요. 이게 기술인 거죠. 챗 GPT 이미지 기술 모델을 갖다 쓰는데 얘네는 사람들이 디자인을 물어봤을 때 뭘 원하는지를 잘 파악해서 디벨롭ment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가져다가 머그컵만 잘 되겠어요? 전광판, 뭐 패키지, 노트 이런 게 GPT보다 훨씬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이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면 필요한 것만 모아놨어요. 익스텐드, 늘리는 거, 배경 지우는 거, 그다음에 특정 부분만 없애는 거, 그다음에 크랩하는 거 이렇게 저희가 맨날 이미지를 생성하고 나면 쓰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항상 포토샵을 켜요. 연장하고 줄이고 뭐 없애고 하려고. 근데 이게 여기서 한 방에 다 돼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필요한 것만 모아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텍스트, 그 다음에 이미지, 영상까지 한번 쭉 살펴봤고요. 세 가지를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얘기 드릴게요. 8번째는 데이터 시각화입니다. 아까 계속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려면 데이터를 모아서 잘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각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데이터 시각화가 필요할 때는 저는 보통 GPT를 써요.
다른 것도 잘 될 텐데 얘기 드렸듯이 GPT가 나왔을 때부터 데이터 시각화는 잘했거든요. 그래서 얘랑 이걸 몇 년 동안 친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데 가서는 길게 다 써야 될 걸 여기서는 얘가 제 스타일을 알아서 다이내믹한 HTML로 만들어줘. 이런 말 안 써도 알아서 인터랙티브 차트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계속 묶여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장표는 제가 강의를 AI 관련된 걸 할 때마다 항상 들어가요. 왜 보여드리는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일단 예전에는 제가 인구 통계 데이터를 가져다가 시각화를 하려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합니다. 통계청 사이트로 들어가요. 엑셀 다운로드 받아서 엑셀 열어서 그래프 만들면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데 안 예쁘죠? 보통 일러스트로 옮겨서 만듭니다. 디자이너니까. 네. 근데 이제 일단 그런 걸 할 필요 없이 GPT에서 데이터를 찾고 표로 만든 다음에 바로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혁명 같았어요. 이건 2023년 초반에 이미 됐거든요. 이제 물론 그때는 시각화하려면 프로그램을 한두 개 더 붙이긴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코드 읽는 프로그램만 있으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순식간에 만들었는데 또 인포그래픽 회사로 시작했으니까 뭐라도 넣고 싶은 거예요, 이미지를. 그래서 태극기를 넣어달라 했더니 태극기를 저렇게 넣어줬어요. 네. 얘 잘못일까요? 제 잘못일까요? 당연히 제 잘못이죠. 제가 태극기를 어떻게 넣어달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코딩과 AI가 다른 점. 근데 저는 이걸 봤을 때 굉장히 큰 깨달음이 있었어서 이 장표는 제가 언제 강의를 하건 항상 들어갑니다. AI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해줬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친절하게 말을 다시 해줬죠. 태극기를 뒤에다 크게, 그 다음에 투명도를 50% 적용해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해요. 이것도 AI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생각을 하죠. 그렇게 들어가면 태극기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아주 깔끔하게 면을 반으로 싹 밀어서 그래프를 왼쪽에 그 다음에 뒤에 넣어달라고 지정을 했으니까 얘는 못 바꾸고 태극기가 그래도 좀 보이게 바꿔준 겁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니야, 그래프는 아까가 맞았어, 다시 고쳐줘라고 하면 또 다시 고쳐줘요. 그래서 완성한 이미지입니다. 근데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써왔던 프로그램이랑 AI는 이게 되게 다르구나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얘는 생각을 하고 판단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프롬프트도 구조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 데이터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걔가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줘야 돼요. 시간도 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에너지 사용량 히트맵 같은 거는 너무 쉽게 만들 수 있고요. 인터랙티브 차트도 너무 쉽습니다. 롤업하면 숫자 나오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저 위에서 뭐 누르면 확대하고 줌하고 하는 이런 기능들 예전에는 다 개발자였으면 죽어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간단한 것들이 다 돼요.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SNS 대시보드 한꺼번에 보기 귀찮으시면 여기다 다 몰아서 만드시면 됩니다. 만드실 때는 GPT보다는 젠스파크나 클로드가 나으실 거예요. 지금은.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핫한 게 바이브 코딩이죠. 제가 점점 2개 붙였어요. 그리고 물음표. 아직 완벽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바이브 코딩할 때 이제 클로드, 그 다음에 레디, 스티치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이거를 만드는 기간 동안에도 이미 켜서 그 다음에 러버블, 그 다음에 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너무 많은 게 나오고 있어서 저도 외우기가 지금 힘들 지경이에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제가 클로드를 썼던 거는 일단은 일에 써보기보다는 재미에 써봤습니다. 제가 한동안 건강식 위주로 점심을 좀 먹고 식단 관리 좀 하고 있었어가지고 맨날 뭐 먹을지가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시켰어요. 건강식 위주로 점심 메뉴 50개를 리스트업하고 버튼을 누를 때마다 메뉴를 한 가지씩 랜덤으로 선택해서 메뉴 이름을 멋지게 보여주는 다이내믹 HTML 페이지를 만들어줘. 선택된 메뉴는 크고 화려하게 보여주고 선정 순간에 멋진 효과음을 만들어줘. 버튼 누르고 메뉴가 선택되기 전에 여러 메뉴 이름이 막 뱅글뱅글 보이게 돌면서 보이게 만들어줘. 앱 이름은 오늘 점심 메뉴는 버튼은 뭘까요야. 만들어 봤기 때문에 말로 시킬 수가 있는 건데 보통은 이렇게까지 안 되시면 하나씩 물어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사실 개발자분이 알려주신 팁도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뭔가 먹을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클로드한테 시키면 항상 이 색깔로 만들어줘요. 많이 보셨을걸요? 바이브 코딩만 하면 다 이 색깔이고 슬라이드도 예쁘게 만들어 들어가면 다 이 색깔로 만들어줘요. 근데 먹을 거니까 약간 이런 색깔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잘하는 거 레퍼런스 하나 넣어주고 색감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예쁘게 바꿔줬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네, 들으셨어요? 네. 전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거 잘 만들어줄 것 같은데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고 제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소리라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뭐라고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돼요. 그리고 이거 게시하시면 모두가 볼 수 있게 되면서 남들이 제 거 만든 거 써보게 해줄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DB를 붙인다. 다른 차원의 얘기죠, 이제부터.
근데 어쨌든 가능하다. 그럼 진짜 바이브 코딩. 다시 점점점. 실제로 이제 UX UI 같은 거 만들 때 처음에는 레디tat을 많이 썼습니다. 보시면 얘의 장점은 뭐냐? 제가 이런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 UX UI 언어로 바꿔주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저렇게 알아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한 다음에 뭐 위에 뭐 섹션을 딱딱 구분해가지고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 UX UI 요소로 퍼센트 바꾼 다음에 저때 확인을 받고 예스를 누르면 순식간에 웹사이트를 만들어줍니다. 저는 비어 이벤트를 한다는 가정 아래 만들어 봤고요. 보시면 썸네일이고 뭐고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다 넣어주고 스케줄 넣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이벤트니까 스케줄, 그 다음에 저렇게 스팟 어딘지까지 알려주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2개를 제안해줘요. 오른쪽 거를 누르면 이번엔 사진이 크게 들어간 걸 만들어주는데 밑에는 비슷합니다. 어쨌든 디자인이 이제 조금씩 바뀌긴 바뀌어요. 네. 그리고 네, 다크 모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다크 모드도 바로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바꿔줍니다. 적어도 다크 모드 색상 값을 고민하진 않아도 돼요.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도움이 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해 주셨는데 가운데 앉아 계신 대표님 이걸로 아예 런칭도 하셨죠. 본인 웹사이트를. 전 런칭까지는 안 해봤거든요. 실제 올려보진 않았는데 그렇게 올릴 수 있게 돼 있고요. 다 코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딘가를 수정하고 싶을 때 못하더라도 개발자가 있으면 다 해줄 수 있고 여기서 말로도 수정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돈을 내시면 피그마 파일로도 다운로드가 돼요. 피그마로 열어서 붙이시면 돼요. 실제로 실무에 어떻게 쓰고 있냐. 사실 저희는 저걸 가져다가 서비스를 만들기에는 좀 복잡한 서비스를 주로 많이 만들어서 쟤를 가지고 웹페이지를 직접 이렇게 만들어 보진 않았고 저희가 이제 어디 제안 작업을 할 때 국가유산 디지털 답사 어떤 패드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서비스를 만들었어야 됐어요. 이제 그게 유니버설 디자인, 그 다음에 외적 접근성이 유지가 됐어야 되는데 관광 앱을 외적 접근성이 유지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걸 굉장히 많이 해봤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같이 기획을 클로드랑 했고요. 보시면 이상하겠지만 이걸 보면서 저는 또 아이디어를 얻고요. 그거를 가져다가 다시 레디에서 특정 부분들을 생성해 달라 그러고 수정하고 다시 넣고 또 물어보고 하면서 이 시안들을 하루 만에 만들었어요. 물론 정리는 전부 저 뒤에 있는 저희 팀장님 휴머니. 근데 기획을 진짜 빠르게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아는 것과 얘가 알고 있는 정보가 합쳐지니까 정말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여기 들어가는 이 설정은 저도 항상 뭘 찾아보고 해야 돼요. 몇 개는 기억이 나는데 빼먹은 게 언제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잘 잡아주더라고요, AI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고 항상 제안서에는 설명도 써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그린 걸 다시 업로드해요. 그 다음에 일단 창에서 얘랑 쭉 기획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이게 가장 당연한 건데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하면 이걸 팁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팁이라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결국 수정을 하시잖아요. 그걸 결국 결론적으로 GPT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계속. 수정하고 내 문서에서 끝. 그러면 걔는 계속 그 수준인 거예요. 학습을 거기까지밖에 못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뭔가 문서를 다 쓰고 나면 제가 쓴 거를 다 복사해서 걔한테 주면서 이게 최종본이야. 앞으로 꼭 기억해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 걔가 발전이 있지. 그걸 안 하시면 걔는 계속 그 바보 수준인데 그게 걔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미 그렇게 해서 저는 들어간 요소 한번 정리해서 줬기 때문에 걔가 이미지까지 올리고 나서 이런 방식으로 제안서 들어갈 내용 정리해줘 했더니 싹 정리해 주더라고요. 이건 거의 수정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미 그 전에 문서 수정이 많이 되어져 있어서 꽤 정확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9가지를 얘기를 드렸는데 툴을 많이 소개시켜 드렸지만 자고 일어나면 업데이트가 되고 자고 일어나면 새로 나와요. 그래서 그럴 때는 tulipy.ai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존하는 모든 AI를. 무료만 소팅해서 보실 수도 있고 이미지만 소팅해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런 거 AI로 되지 않을까? 특별한 프로그램 있을 것 같은데 싶으면 검색해 보시면 대부분 있어요. 뉴스레터 자동으로 내보내는 거 검색하시면 엄청 많아요. 뭐 그런 것들 여기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거죠. 자동화. 요새 아주 가장 핫한 이슈. 오늘 시간 관계상 이건 그냥 짧게 지나가긴 할 건데 보통 자동화 하면 지금 점이 3개예요. M8M, Make 이런 걸 많이 쓰시는데 결론부터 그런 거 항상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자동화 A부터 Z까지 다 되냐? 실제로는 이런 거죠. 서치하고 컨텐츠 만들어서 자기가 업로드하고 뿌리는 것까지 다 되냐? 예스, 됩니다. 네, 되긴 돼요. 근데 그렇게 올리면 조회수가 20-30%밖에 안 나온대요. 그리고 일단은 일반 분들이 혼자서 그걸 세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에러의 천국이고요. 이게 뭔가 자동화가 돼야 된다고 하면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자료를 뭐 GPT든 뭐든 리서치해서 만들어 항목별로 다 시트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언제 올라갈 건지도 날짜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게 다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자동화가 된다는 건데 초기에 세팅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보다 자동화로 빨리 못 넘어갔던 이유 중 하나가 저희는 프로젝트 베이스예요. 클라이언트가 있잖아요. 3개월, 6개월이면 프로젝트가 끝나요. 전체 풀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하는 우리가 바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을 생각해보면 굳이 전체를 다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럼 자동화는 뭘 하면 되냐? 내가 반복적으로 시간을 버리는 거. 말씀해 주신 거랑 똑같아요. 지난 시간에 정영훈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걸 다 한다기보다는 내가 가장 시간을 버려지는 것부터 하시면 돼요. 이론상은 이렇게 됩니다. 에이전트가 정리한 거를 슬랙으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메이크, 이거는 제가 한 거 아니고 다른 데서 갖고 왔습니다. 아티클 요약해서 자동화해서 노션에 올리는 거 당연히 되고요. 회의로 요약해서 노션에 올린 다음에 지메일로 쏘는 거 당연히 되고요. 고객 응대 자동 당연히 되죠. 폼에다 누가 하면 거기다가 이제 지메일 바로 발송하고 저희도 자동화해 놓은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폼을 채우시면 저희가 공개 뭐 이렇게 파일 무료로 드려요 이런 거 있잖아요. 무료로 발송되게 짜져 있어요. 사람이 다 메일 주소 한꺼번에 해가지고 보내지 않습니다. 하는 순간 바로 날아가요. 그 다음에 뭐 기업 강의 같은 데 갔을 때 요즘 가면 되게 어려운 게 편차가 너무 심해요. 잘 쓰시는 분은 진짜 이만큼이고 여전히 초보자들도 계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디다 맞추고 해야 될지가 어려워서 간단하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나는 설계자, 난 행동가 이렇게 받으시는데 저는 다 나와요. 초급이 몇 분이고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이제 그런 식의 것들은 이제 자동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뭐 큐레이션 시스템 당연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AI 쓰실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자동화다. 자동화까지가 지금 가장 큰 화두고요. 아마 유튜브 조회수 가장 많이 나오는 것도 자동화일 겁니다. 얘기 드렸던 것처럼 패턴화된 방법 업무는 반드시 자동화가 가능해요. 아까 메일 보내는 거, 그 다음 리서치하는 거, 그 다음 하다못해 이름, 이미지 파일명 바꾸는 거 드라이브에 넣으시고 한꺼번에 바꾸실 수 있으세요. 사람 일일이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파이썬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예전에 저희 이제 데이터 시각화 작업할 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다 개발자가 도와줬어야 됐지만 지금은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의 미래는 앞으로 나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질문을 제가 작년, 재작년 강의 갈 때마다 마지막에 똑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디자인진흥원, 그 다음에 뭐 산자부, 정부 관계자분들 계신데 가면 똑같이 묻습니다. 디자이너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뭐 먹고 살아야 될까요? 뭘 준비해드리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처음엔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2023년 중간은 이제 막 쓰기 시작했는데 자꾸 물어보시니까. 근데 이제 작년 중간쯤 되니까 들었던 생각이 모든 직군에 있어서 저는 처음에 디자인, 마케터, 기획자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제 분야라서 그게 아니라 전 분야에서 코딩 똑같아요. 개발자도 똑같습니다. 전 분야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어요. 예전엔 허들이 이만큼씩 있었다면 지금은 마음만 있으면 코딩을 합니다. 정말 저나 대표님이나 문과 출신이고 한데 다 만들어요. 되긴 돼요. 에러가 나긴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럼 그렇다면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작년 연말에 계속 얘기를 했던 거는 업무 영역을 확장해야 될 것 같다. 일단은 내 것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나는 디자인을 하고 있으니 비즈니스, 뭐 데이터 분석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고 전략을 짜는 앞단까지 그 다음에 내가 직접 만든 디자인을 직접 마케팅까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다 팔아서 성과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생각처럼 쉽진 않다. 물론 진짜 영리하게 잘 만드셔서 영상 하나로 뭐 진짜 영상 7개밖에 안 올렸는데 뭐 계정이 10,000뷰 넘고 이러신 분도 있으세요. 뭐 팔로워가 10,000명이 넘고 뷰수는 뭐 10만이고 이런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걸 우리가 안다는 거는 그만큼 아주 소수가 잘 됐다라는 거죠. 연예인과 비슷한 거예요. 실무에서 쓰는 거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제 개인과 팀의 문제예요. 지금 회사에서 어떤 가이드를 가지고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개인이 그냥 조금씩 써요. 그랬더니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편차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회사 워크 프로세스에 녹아들어야 다 같이 시너지가 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한 상태예요. 왜냐면 그걸 저희 회사가 겪었거든요. 저만 2022년 말부터 너무 신나가지고 계속 써요. 대표님이냐고는 밤새 저거 쓰고 회사 와가지고 써보라고 너무 좋다고
쓸까요? 아무도 안 써요. 일도 바빠 죽겠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를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 직원들이 나빠서냐, 호기심이 없어서냐? 전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원래 그래요. 꽂힌 제가 이상한 거죠. 그 당시에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이게 팀으로 같이 녹아드는데 시간이 꽤 걸렸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포인트, 혼자 개인 사업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협업을 하신다면 필요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양상은 뭐냐면 개인 크리에이터가 많아졌는데 결국에는 콘텐츠 퀄리티가 하향 편준화된 느낌이에요. 금방 질릴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결국 콘텐츠 퀄리티 있는 걸 다시 찾을 거고요. 그러면 결국 다시 협업이 필요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제가 그걸 왜 느끼냐면 자동화를 하려니 도대체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케팅 관련된 거 자동화 해보고 싶어. 그럼 마케팅 전문가랑 얘기를 좀 해봐. 이게 빨리 풀리고. 뭐 코드를 짰는데 계속 에러가 나는데 도저히 모르겠으면 결국 그냥 개발자 친구가 한번 도와주는 게 빠르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화를 하려고 보니까 결국에는 제 능력치로 AI를 달달달 볶아서 하는 수준을 넘어서더라. 제가 원하는 것까지 만들려면.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더 필요하고 이게 내 회사에 있는 팀이든 여럿이 엮여서 하는 그룹적인 팀이든 결국엔 그룹이 돼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컨설팅 할 때 보여드리는 장표인데 한 번씩 자기 걸 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라고 크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AI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최신 트렌드 많이 아시는 거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이걸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어떤 걸 쓰면 대충 되겠다를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트렌드는 계속 따라가시는 게 현재는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업무 프로세스 구조를 분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뭘 반복적으로 시간을 많이 버리는지.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자꾸 사람들은 얘한테 아이디어를 물어보고 녹아달 사람이에요. 이상한 일이거든요, 이거 지금. 뭔가 크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구조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조직의 AI 도입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활용 현황은 어떠신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갑자기 미드저니도 못 쓰는데 갑자기 또 플로럴에 다른 거 다 쓰시는 게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툴들은 다 상향으로 지금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더 좋아, 오늘 이게 새로 나온다 더 좋아 해도 제가 보기엔 지금 웬만한 수준은 다 비슷비슷해요. 웬간히 쓸만해요. 어떻게 잘 쓰느냐가 더 중요하지. 이제 그런 걸 같이 얘기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별 AI 최적화 방안을 수립하는 거고, 이제 보통 이런 부분들을 도와드리긴 하는데 어쨌든 내부에서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워크샵 하시면서 이거 다 써보셔야 되는데 전문가를 부르지 않더라도 내부에서 모여서 워크샵을 하세요. 그걸 추천드려요. 그래 어떻게 쓰는지 보고 배우고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알 수 있거든요. 나 혼자 내 화면으로 정말 달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해보고 자동화를 어디까지 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거고요. 효과 계속 분석하시면서 향후 개선 방안 제안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일례로 GPTS로 계속 지금 블로그랑 제 스레드랑 관리한 지 1년이 넘었는데 그거를 지금 플로드로 바꿨다라는 건 효율성 체크하고 바꾼 겁니다. 잘못했다가는 정말 그 적응 기간 동안 제가 고생하거든요. 물론 어차피 반은 제가 쓰지만 그 10% 줄여준지 20% 줄여주는지는 저한테 큰일이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기서도 중요한 거는 내 업무 프로세스를 파악한다는 것도 데이터다. 결국 전부 데이터다. 내가 쓴 글만 데이터가 아니라 이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업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도 다 데이터라는 거. 그걸 잘 아시는 게 중요하고 그걸 아시고 오토메이션까지 하셔야 진짜 AI를 잘 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자동화를 언젠가 될 거예요. 지금 툴들이 너무 잘 나오고 있어서 저는 1년도 안 걸릴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근데 그렇게 AI를 잘 쓰고 자동화도 한다 그러면 뭐가 남느냐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남는 건 이거예요. 이거 왜 하는 거야? 시간 아끼려고, 그다음 뭐 KPI 높이려고, 집에 빨리 가려고, 돈 많이 벌려고 여러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그 왜 하는가는 사람이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AI가 찾을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 한 가지예요. 자, 이제 AI는 밤새 일하게 하고 우리는 재밌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